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민주당 앞에 뉴스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고심 끝에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야당은 계속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약속 뒤집기다, 정치윤리 실종이다 공격하고 있는데 또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성토가 또 이어지면서 과거 벌어졌던 이 용어도 적절치는 않은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겁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관련 소재 다루기 전에요. 장경태 의원 이번에 다시 청년위원장 다시 맡았어요? 네, 다시 맡게 됐습니다. 이번에 내후년에 있을 대선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지방선거 때 많은 청년 후보들을 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고민하면서 이번에 청년위원장에 다시 나서게 됐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요. 원외에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청년위원장을 했는데 네. 너무 오랫동안 청년위원장 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 드렸는데 원외일 때 한 번 했고요. 네. 원외에서 못했던 것들을 원내에서 하겠다 말씀드렸고 많은 청년당원들께서 또 지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기대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고요. 이제 현역으로 들어와서 21대 첫 국감 치르셨는데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된 지 뭐 일주일이 됐습니다. 첫 국감 치르셨는데 여당의 초선 의원으로서 어땠습니까? 여당에서는 어찌되었건 정부가 열심히 더 잘하도록 또 격려하고 독려할 필요도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어찌되었건 이 사회의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더 메우고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 국감이었습니다. 이번에 전 국토위 소속이라서요. 네. 코나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조치 그리고 택배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 두 가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했습니다. 상당히 또 민원성도 많은 지금 상임위일 것 같기도 한데 국감에서 그런 것 야당 같으면 많이 상당히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민원은 얘기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해서 예. 대부분 정책 질의만 했습니다. 예. 네, 아까 택배 노동자 가로사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는 올해만 15분이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달에만 한 5분 정도가 또 사망하고 이렇게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1, 2차 권고안도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업계 1, 2, 3인 CJ나 롯데나 한진에도 이제 어떤 택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빨리 강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 택배업계가 회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 택배법이라고 하죠. 일명 생물법을 먼저 제정해야지만 앞으로 이 택배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 또 이 택배 물품이 안전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 자료집을 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국민에 대해서 대부분 다 지금 집을 소유하는 게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은 대부분 은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월급 통장에서 이자만 빠져나가는 형식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공사라든지 정부가 인수를 해서 이 채권을 그래서 장기 임대 형태로 실거주민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든지 각 이 국토부나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의 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성 임원에 대한 비율, 여성 관리자급에 대한 진출에 대한 지적들 그리고 또 청년위원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직속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현황 등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앞서 얘기가 나왔던 부산시장 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당원들의 그 투표라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당원들의 이거 투표를 통한 결정보다는 당원들 의견 수렴 형식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입장 아닌가 어떤가요? 우리 당의 당원 당규 절차를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아셨다면 네. 저렇게 답변하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안건을 발의하고 나서 전당원 투표라든지 혹은 중앙위원회 의결로 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사실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에서야 당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전 당원들의 의사가 이러하다. 그러면 이 당무위원회라는 건 어찌되었건 이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도 하거든요. 또 유권에서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전적으로 당원을 개정하는 절차가 아닌 당원들께서 원하시는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견 수렴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그렇죠. 보겠네요. 근거가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5년 전에 이 제도를 만들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공천이라고 하면 불과 5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공천을 약간 지도부가 전행하는 일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불과 6년 전만 해도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천을 당대표가 직권으로 전략공천 준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거에는 뭐 윤리적 기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공직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저희는 5가지 윤리적 기준을 만들었고 21대 총선에서 7가지 윤리적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만들기 전에 예. 거기에 대한 사후적 조치로서 있었던 당원 당규인데요. 이제는 사전적 조치가 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좀 사문화된 조항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설명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오거돈 전 시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상당히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타당하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광역단인 서울시장 문제까지 생기면서 점점 기류가 바뀌었는데 사과까지 해가면서 그래도 저 후보를 내는 게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책임 정치다 이렇게까지 나가게 된 뭔가 좀 배경이 있었습니까? 일단 사죄를 하는 것과 후보를 추천하는 건 좀 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이 전임자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공천을 한 정당이 당연히 국민들께 혹은 시민들께 사죄를 드려야 마땅하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시민들께서 그럼 좋은 후보를 뽑고 싶은 혹은 또 야당을 뽑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시민들의 선택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뭐 부산시장 선거 어떤 이 보궐 사태에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 입장이라 보는데요. 둘 다 저희 당에서는 아마 대부분 다 모든 분들이 아마 사죄하는 마음은 한결 같을 겁니다. 예. 다만 이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공당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예. 저 또한 사실 저는 또 페이스북에 올리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공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5년 전에 이제 그 책임 정치 차원에서 무공천 원칙의 당시 조건과 지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지금 정치 현실 정치의 지금 이제 전략으로서는 계속 그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포기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이런 것도 민주당 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그 두 개는 별개의 문제다. 아니면 연관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 정치는 거기까지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선을 위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을 하지는 그 여부를 판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역으로 또 이런 제안도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그 선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하거나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 소위 리스크를 안고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한다는 건 정당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조심스러울 텐데요. 예. 아마 그 선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간 이걸 책임지고 이끈 이낙연 대표의 행보에는 어떤 이번에 계기가 될 걸로 보십니까? 아마도 대표께서 오히려 본인이 혼자 결정하셨다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네. 하지만 당 대표도 결국에는 당원 당규를 따라야 되고요. 네. 당원 당규 또한 당원의 의사를 따라야 됩니다. 당헌 위에 당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원들의 의사를 듣고 당원들의 요구가 공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당 대표가 그걸 막아선다면 그건 당 대표가 오히려 더 책임지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징역 17년형이 네.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수감됐습니다.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동안 논란부터 재수감까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텐데요. 2007년 이명박 후보와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 내부 경선 경선에서 레이스에서 많은 폭로들이 나왔습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것인지, BBK가 누구의 소유인지, 다스는 누구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네. BBK와 다스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던 광운대 동영상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재판 과정에서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 어찌되고 2007년의 검찰과 2008년 특검 결과를 뒤집는 그 당시 검찰을 좀 저는 더 조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되고 이번에 제대로 판결이 나온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뭐 환영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구성이 됐고 위원장까지 구성되고 그랬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지금 워낙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게 공수처 후보
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재현될 거다라고 봤었는데 의외로 또 어떤 분들은 내부의 각각 분야의 전문적인 법적인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잘 절충해서 결과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낙관적인 전망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되건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인사위원회의 경우 어찌되건 법을 시행하고 나서도 이제서야 이제 네. 추천위원회가 겨우 구성된 거거든요. 공수처 출범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고요. 아마도 야당이 추천한 두 분이 상당 부분 이 방해위원으로서 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부디 이제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고요. 그러면은 네. 비토권 문제가 나오는 것이 걱정하고 있고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7명 중에 6분이 현재는 지금 그렇죠. 동의하셔야 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세계 역사상 어느 다수결의 원칙이나 의결의 원칙과 절차가 7분의 6이나 되는 가장 그렇게 뭐 85%가 넘거든요. 보통 헌법 개정도 3분의 2, 한 66%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발의하면은 다 대부분 다 어떤 윤리위원회에서의 어떤 징계 권한이라든지 대부분은 66%, 67%면은 모든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수처만 7분의 6이라는 압도적인 우위에 점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또 더구나 그걸 핵심 조항으로 해서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었어요? 뭐 이제 4+1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네. 아마 이제 그 당시 우려가 있었던 야당에서는 좀 안전장치, 그 당시는 이제 소위 교섭단체 세 당의 체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 여당 2명, 그다음 만약에 이제 그 당시 의석 기준이었다면 국민의힘 1명, 아마 국민의당이 1명 이렇게 국민의당, 했을 겁니다. 민생당 당시에. 그래서 예. 세 개의 원내 교섭단체가 있을 때 당시에 제정된 법이고요. 이제는 지금 2개의 교섭단체의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 과정 또한 절차 또한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를 했지만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야당이 특검과 추장관 경질을 조건으로 비토권 대여 협상에 나설 거란 시나리오까지 들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 게이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김봉현 씨가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강기정 수석으로 딜을 제안했던 검사, 그리고 룸사롱 접대를 추진했던 전관 출신 변호사와 검사 3명,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소위 우리은행 등을 통해서 로비를 받았던 지검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 그리고 이 당시 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종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지검장,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폭로했던 유상범 의원 또한 지검장 출신의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그렇죠. 한 분도 검찰 출신이 아닌 분이 없어요. 이 사건에 연루된 분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특검을 할 게 아니라 특검은 어쨌든 한시적인 거거든요. 또 특검을 만들어서 또 구성하는 것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저는 공수처를 차라리 빨리 해서 모든 전체 검사든 판사든 혹은 이 사건에 연루된 뭐 청와대 출신도 괜찮습니다.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 혹은 공수처 수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까 검찰 게이트라고 할 정도 표현이라면은 현재 검찰이 그대로 수사에서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보는 견해는 가지고 있네요. 지금 8분이 제가 말씀드린 8명이 다 검사 검사 출신들이시거든요. 예. 대부분 다 지검장이시고요. 예. 그리고 현재의 검찰총장까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1호로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1호법 하기 전에 근데 실제로는 가동이 되려면은 너무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뭐 일단은 공수처를 가동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려면은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진 사안이고요. 여당과 야당 모두가 다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검찰 또한 아마 맹탕 수사를 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해놓은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 이후에 이관시키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시고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를 보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나도 커밍아웃을 하겠다면서 추장관의 반기를 드는 검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검찰의 특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검란이라는 표현이 그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던가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이건 반란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유독
법무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양심적 선언인 것 마냥 뭐 커밍아웃을 하는데요. 이것 자체가 검찰의 특권을 매우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고요. 사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기소율 1%가 안 됩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검찰의 특권을 사라지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금까지 아까 200 몇십 명 이렇게 이른바 커밍아웃 비슷하게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개혁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반면 현역 검사들이 그 정도 할 정도라면은 현재가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국방개혁을 실시할 때요. 우리나라의 장군이 한 400여 명 계신데 네. 그 만약 장군들이 만약 커밍아웃을 했다, 국방개혁을 반대했다라고 했다면 그건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 그렇기 경우가 때문에 쉽게 생기지 않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본인들의 기득권에 이 소위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스스로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스스로 자기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커밍아웃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검찰에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 나오는데요. 과거 조금 몇 개월 전에도 여당에서 윤석열 총장 좀 사퇴에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있었지만은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었는데 근래는 사퇴와 관련된 얘기를 용어들 하던데 장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다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그 자리가 부인과 장모를 지키기 위한 자리 지키기가 아니길 바랄 뿐이고요. 네. 어찌되었건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고 대통령께서 해임시키지 않는 이상 임기를 그리고 본인의 역할에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 쪽에서 직접 본인 결단해라 이런 쪽은 되게 사퇴를 얘기하는 쪽인데 장 의원의 경우에는 임기를 마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그리고 보는군요. 저희도 그렇고요. 또 검찰총장 자신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럼 윤 총장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좋은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좋은 정치를 하고 스스로 있다. 좋은 정치 액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정감사 때 저도 국감을 하면서 장관이든 차관이든 각 기관장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준비 안 된 답변을 했다간 정말 호되게 질책당하거든요. 준비 안 됐다고 보세요? 보통 자료 자체를 보통 이게 질의를 하면 현재 현황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어떤 담당자 실무자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말 거의 실시간 본인이 쇼맨십을 다 보여줄 거 다 보여주면서 그리고 어떠한 자료도 근거 없이 이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제대로 한 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많은 무대를 좀 선보였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의도 입성하신 지 이제 5달 정도가 지났는데 네, 지금까지 5년 같은데 5달밖에 안 됐네요. 5년 같은 근데 여의도에는 활동 오래 하셨죠? 네, 저도 국회 정당에서는 이제 들어온 지는 국회 5달밖에 안 들어온 됐죠. 지는 15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15년 정도. 평당원부터. 네. 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활약이 더 기대됩니다. 앞으로 네. 향후 의정 활동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신지요? 저는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보거든요. 너무 이 엘리트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시각을 가진 분들이 또 많이 보다 더 넓은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보는데 만약 4년 뒤에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가장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었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원외에 계실 때도 당의 청년 조직을 이끌면 청년위원장을 했는데 초선으로 21대 국회 들어와서 다시 이번에 이제 대선을 겨냥한 청년위원장 역할을 맡았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